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세컨드 브레인입니다. 저자 티아고 포르테, 출판사 세멘파커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시대의 천재들과 혁신가들은 모두 제2의 뇌를 갖고 있었다. 세컨드 브레인은 정보와 지식을 보관하는 저장소이자 상상과 영감을 실현하는 현상소이고 관점과 언어를 디자인하는 액자이자 목표와 실행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당신은 세컨드 브레인을 가졌는가? 성취하는 사람에게는 제2의 뇌가 있다. 초디지털 시대, 지식 과잉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 세컨드 브레인, 혁신과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 중요한 걸 기억하려고 애썼는데 나도 모르게 깜빡 잊어버린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 대화하던 중 주장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근거가 생각나지 않았을 때는 차를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던 중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지만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엔 물거품처럼 사라진 경우는 책이나 기사에서 나중에 활용할 만한 내용을 보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생각나지 않는 바람에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했던 적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면서 이처럼 곤란한 상황은 점점 더 자주 발생한다. 우리가 더 똑똑하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해준다는 조언은 어느 때보다 차고 넘친다. 책, 팟캐스트, 뉴스, 동영상 등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소비한다. 이렇게 얻어낸 지식으로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머릿속에서 떠올렸거나 우연히 접했던 훌륭한 아이디어들은 실행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이 사라지고 말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그 지식을 적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일에는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저 정보를 모으기만 하는 정보 강박증에 불과하다. 좋은 의도로 콘텐츠를 쌓아놓지만 오히려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 그러한 상황을 바꿀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 온라인을 비롯해 여러 미디어에서 소비하는 콘텐츠가 모두 쓸모없다는 말은 아니다. 콘텐츠는 저마다 가치가 있다. 문제는 그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소비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다. 열심히 읽고 있는 경영서가 바로 지금 꼭 필요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팟캐스트에서 얻은 통찰력을 모두 발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수신함에 쌓인 이메일 중에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은 몇 개나 될까? 일부는 지금 신경 써서 처리해야 하겠지만 대부분은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를 활용하려면 그 정보를 포장해서 미래의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방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직업을 바꾸거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는 등 중요한 일이 생길 때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기록하기라는 단순한 행위에서 시작한다. 어떻게 해서 기록하기라는 단순한 습관이 내가 개발한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지 살펴보자. 세컨드 브레인 구축은 개인 지식 관리 분야에서 최근 이루어진 발전에 근간을 둔다. 개인용 컴퓨터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혁신을 불러일으켰고 개인 금융은 돈을 관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개인 생산성은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꿨다. 마찬가지로 개인 지식 관리는 우리가 보유한 지식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 활용하도록 도와준다. 기술 혁신과 차세대 어플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냈지만 이 책에서 당신이 찾아낼 교훈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세컨드 브레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과거에 배웠거나 접했거나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든 순식간에 찾아내는 방법. 프로젝트와 목표를 더욱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지식을 정리하고 활용하는 방법. 다시 생각해낼 필요가 없도록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저장하는 방법. 서로 다른 영역에 걸친 아이디어들을 연결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 작업한 결과물을 더 명확하고 쉽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선택하는 방법.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해주는 믿음직한 시스템을 믿고 작업을 잠시 중단한 뒤 휴식을 취하는 방법. 이것저것 검색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창의적인 작업에 열중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 우리와 정보의 관계를 변화시키면 현대의 기술이 기억 장치일 뿐만 아니라 생각하기 위한 도구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정신을 위한 자전거처럼 기술을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순간 기술은 인지 능력을 강화하여 혼자 힘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목표를 향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지식 관리 시스템, 즉 세컨드 브레인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세컨드 브레인이라 부르든 개인 클라우드나 작은 수첩 또는 외부 두뇌라 부르든 상관없다. 무슨 이름으로 부르는 그것은 우리가 사소한 것들을 일일이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 없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소중한 추억과 아이디어, 지식을 저장하는 디지털 기록 보관소이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개인 도서관처럼 세컨드 브레인이 있으면 기억하고 싶은 걸 모두 떠올릴 수 있으므로 원하는 어떤 것이든 성취할 수 있다. 개인 지식 관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기회이자 근본적인 도전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점점 더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방대한 정보를 관리할 시스템이 절실하다. 학생과 직장인, 기업가와 관리자, 엔지니어와 작가, 그리고 자신이 소비하는 정보와 더욱 생산적이면서 힘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고 싶은 사람들 모두 이러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기술을 활용하고 정보 흐름에 숙달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마음 먹은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반면 취약한 생물학적 두뇌의 기억에 계속 의존하는 사람은 삶이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나는 위대한 유산을 남긴 작가와 예술가, 사상가들이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과정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수년간 연구했다. 그리고 타고난 인지 능력을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며 무수히 많은 시간을 보냈다. 오늘날 정보 이해에 쓰이는 도구, 비결과 기술을 직접 사용해보기도 했다. 이 책은 전 세계 수만 명에게 아이디어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알아낸 최고의 통찰력을 추출하여 보여줄 것이다. 세컨드 브레인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는다면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당신의 장점과 창의적인 본능이 품은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저력을 마음껏 펼치게 하는 시스템을 가질 것이다. 예전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도
더 적은 노력으로 더욱 많이 일하고 배우고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1부 유한에서 무한으로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1장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다. 머리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곳이지 보관하는 곳이어선 안 된다. 데이비드 알런, 생산성 분야의 권위자. 대학 3학년이던 어느 날 뚜렷한 이유 없이 목구멍이 아프기 시작했다. 독감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병의 징후를 찾을 수 없었다. 이후 몇 달에 걸쳐 통증이 서서히 악화하자 다른 전문의들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았다. 의사들은 모두 내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통증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목소리를 내거나 음식물을 삼키거나 웃기도 힘들었다. 받을 수 있는 진단 검사를 빠짐없이 다 해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다. 몇 달, 몇 년이 지나자 언젠가는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강력한 항발작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자 통증은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고 심각한 단기 기억 상실증이 나타나는 등 끔찍한 부작용에 시달렸다. 이 기간에 떠난 여행, 읽은 책, 사랑하는 사람들과 쌓은 소중한 추억은 애당초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 기억에서 깨끗이 사라졌다. 나는 80살 노인처럼 마음이 늙어버린 24살 청년이었다. 나를 표현하는 신체 능력이 계속 저하하면서 좌절감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 보니 우정을 쌓고 데이트를 하고 여행을 떠나며 직업을 찾는 것 등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많은 것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공연을 시작할 기회가 오기도 전에 인생이라는 무대의 막이 내리는 듯 했다. 어느 날 또 다른 진료실에 앉아 진찰을 기다리던 중 갑작스레 뭔가 깨달았다. 내가 지금 교차로에 와 있다는 생각이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의 건강과 치료에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해결 방법을 찾을 가망 없이 병원만 전전하며 여생을 보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기록의 힘을 발견하다. 이대로 병원을 전전하며 희망 없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수첩을 꺼내서 지금 기분이 어떻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적어 나갔다. 나 자신의 관점과 표현을 써서 내 병력을 처음으로 자세히 글로 옮겼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었거나 별 효과가 없었던 치료법들을 목록으로 정리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과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갇힌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벗어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도 했다. 현재의 건강 상태 기록이 종이 위에서 구체적으로 형태가 갖춰지자 지금 뭘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 접수원에게 진료 기록을 모두 달라고 요청했다. 접수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내 대답을 듣자 파일을 찾아 해당 부분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진료 기록은 수백 페이지에 달했으므로 종이 문서로는 원하는 정보를 절대 찾을 수 없으리란 걸 알았다.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로 진료 기록을 한 페이지씩 모두 스캔하여 필요한 부분을 검색하고 순서를 재배열하고 주석을 달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기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앓는 병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 의사들이 알려준 사항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메모했고 의사들이 권한 방법을 모두 실천했으며 다음 진료 때 확인할 질문거리를 만들었다.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으자 특정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다.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나는 기능성 발성 장애라는 고통스러운 증상 유형을 찾아냈다. 여기에는 음식을 삼킬 때 필요한 50상 이상의 근육 중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동안 복용하던 약 때문에 신체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신체 증상이 보내던 경고를 알아채기 더 힘들었다. 는 걸 깨달았다. 나를 괴롭히던 건 알약 하나로 단번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나 감염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 상태였으며 내 몸을 보살피는 방법에 변화가 필요했다. 호흡, 영양, 발성 습관, 심지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이 어떻게 신경계로 발현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심신 상관성, 즉 내 몸이 느끼는 방식에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었다. 배운 것을 빠짐없이 메모하며 한 가지 실험을 고안했다. 치료사에게 배운 발성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식단을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명상하는 등 간단한 생활 습관 몇 가지에 변화를 주었다. 놀랍게도 그 방법은 실천하자마자 효과가 나타났다. 통증은 남아 있었지만 훨씬 더 견딜만 했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 썼던 메모는 약이나 수술만큼 내 고통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메모 덕분에 내 상태에 관한 지엽적인 내용에 치우치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서 내가 처한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의학이라는 외부 세계와 감각이라는 내부 세계 모두에서 그 메모는 내가 접한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인 해결 방안으로 바꿔주는 실용적인 매개체였다. 그때부터 나는 주변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지닌 잠재력에 푹 빠졌다. 컴퓨터를 이용해 메모하는 단순한 행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 일단 디지털 정보로 전환되면 메모는 더 이상 손으로 마구 휘갈겨 쓴 짧은 글에 한정되지 않았다. 디지털 메모는 이미지와 링크, 온갖 형식과 크기의 파일을 비롯하여 어떤 형태든 갖출 수 있었다. 디지털 영역에서 정보는 어떤 목적이든 그에 따라 만들어지고 형태를 갖춘 후 다른 곳으로 전송될 수 있었다. 나는 일상생활에서도 디지털 메모 기록을 시작했다. 학기 중에는 어지럽게 쌓인 스프링 노트들을 보기에도 편하고 검색도 가능한 강의 모음집으로 탈바꿈시켰다. 수업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한 요점만 필기하고 필요할 때마다 복습했으며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그 요점을 활용해 공부하는 과정을 학습했다. 그 전에 나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성적도 평균 수준이었다.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집중 시간이 짧고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는 의견을 적은 성적표를 손에 들려주곤 했다. 그랬던 내가 우등상을 받고 대학을 졸업했으니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졸업할 당시 취업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미국에서 취직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으므로 청년들을 개발도상국으로 파견하는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평화봉사단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조그만 학교로 배정받았고 8세에서 18세에 이르는 현지 학생들에게 2년간 영어를 가르쳤다.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구하기 힘들고 지원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만든 기록 시스템은 다시 한번 생명줄이 되었다. 나는 다른 교사들이 준 교재, 웹사이트, USB 드라이브 어디서든 수업 내용과 연습 문제 예시들을 찾아 저장했다. 다음으로는 수업 시간에 쓸 영어 구절과 표현, 속어를 뒤섞고 서로 연결하여 단어 게임을 만들어 개구쟁이 학생들이 수업에 계속 몰입하게 했다.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개인 생산성을 관리하는 기본 원칙, 즉 일정을 준수하는 방법과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법,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학습 계획을 짜는 법을 가르쳤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했을 때
내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아이들에게서 감사 메시지를 받는다. 내가 가르친 생산성 향상 기술이 그들의 삶에서 계속 결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2년 후 미국에 돌아와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컨설팅 회사에 애널리스트로 취직했을 때는 떼있듯이 기뻤다. 그런데 막상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 잔뜩 흥분한 만큼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 눈코 뜰 새 없이 업무가 진행되어 따라잡기 버거웠던 것이다. 우크라이나 시골 마을을 떠나자마자 실리콘밸리의 중심지로 직행한 나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인풋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건 현대사회의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다. 이메일은 수백 통씩 쌓였고 모든 전자기기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는 끊임없이 집중을 방해했다. 그때 동료들을 둘러보며 궁금했었던 기억이 난다. 어떻게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비결이 뭐지? 그때 내가 알고 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였다. 나는 다시 기록하는 일을 시작했다. 컴퓨터에 설치된 메모 앱을 이용해 회사에서 배우는 걸 모두 기록했다. 회의 시간에도 전화통화 중에도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동안에도 계속 메모했다. 고객에게 발표할 슬라이드에 인용할 만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찾아 기록했다. 노련한 동료들의 피드백도 완전히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싶어서 메모하고 저장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컴퓨터의 프로젝트 정보 관리를 할 전용 장소를 만들었다. 그 저장소에서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쉴 새 없이 밀려오던 정보의 파도가 잠잠해질 무렵 이제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동료 직원들은 특정 파일을 찾거나 어떤 사실을 밝혀내거나 고객이 3주 전에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나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중요한 세부 사항을 쏙쏙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당신밖에 없을 때 그 뿌듯한 느낌이 어떤지 아는가? 그 느낌은 내가 아는 중요한 가치를 활용하려고 개인적으로 추구한 일로 받은 포상이었다. 공유의 힘을 발견하다. 지금까지는 수집한 메모와 파일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 기관을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에서 일하다 보니 기업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읽다가 미국의 토지, 기계, 건물 같은 물적 자본의 가치는 10조 달러에 달하지만 인적 자본의 총 가치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발견했다. 인적 자본은 물적 자본의 10배 이상 더 크다. 인적 자본에는 인간에게 구체화하여 나타난 지식과 노하우, 즉 교육, 경험, 지혜, 기술, 인간관계, 상식, 직관력 등이 포함된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메모는 시간이 흐르면서 확장되고 혼합되는 지식 자산이었을까? 그 당시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았던 내 세컨 브레인은 메모 작성 도구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절친한 친구이자 생각을 나누는 파트너로 보이기 시작했다. 깜빡 잊어버리면 세컨드 브레인이 늘 기억했다. 길을 잃으면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쩔쩔매고 있으면 다른 가능성과 길을 제시했다. 하루는 동료 몇 명이 정리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메모지나 스마트폰 앱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무 생각 없이 정보를 이곳저곳으로 옮겼고 그때그때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했으며 그 정보를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생산성 관리 앱은 새로 출시될 때마다 획기적인 미래를 약속했지만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흔했다. 우리는 함께 북클럽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클럽은 나중에 워크숍으로 커졌다가 마침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좌로 발전했다. 내 노하우를 전수받은 사람들의 일과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자 내가 매우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다. 만성질환을 직접 관리해봤던 덕분에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 특히 먼 미래가 아닌 지금 결과를 도출하는데 알맞은 정리 방식을 알고 있었다. 그 방식을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하자 다양한 프로젝트 혹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를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보였다. 게다가 그 정보를 일단 손에 넣으면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었다. 세컨드 브레인 시스템의 태동. 나는 내가 개발한 시스템에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블로그를 개설하여 세컨드 브레인의 작동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그 아이디어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뉴욕타임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아틀란틱 패스트 컴퍼니, 인코퍼레이티드 등 여러 언론에 소개됐다. 창의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메모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쓴 글은 생산성 향상에 관심 있는 커뮤니티의 입소문을 탔다. 제넨테크, 토요타, 미주개발은행처럼 영향력 있는 대기업들의 초대를 받아 강연했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을 가르쳤다. 2017년 초에는 시스템 사용법을 더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 세컨드 브레인 구축하기라는 온라인 과정을 개설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 과정은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료생을 수만 명 배출했으며 열정적이고 호기심 가득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덕분에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더욱 다듬어지고 정교해졌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